영하 27도 눈사태. 전원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장비를 버리고 달아났어요. 당연했죠. 목숨이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한 남자가 반대로 달렸습니다. 눈밭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기, 당신 미쳤어요? 죽고 싶은 거요? 그 남자가 돌아봤어요. 고글 너머로 눈빛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닐 길은 내가 먼저 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눈발이 잦아들었어요.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너진 도로 위에 길이 생겨 있었어요. 임시 통행선이었습니다. 바리케이드가 세워져 있었고 안전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어요. 그 미친놈이 혼자 만든 거였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 한 장면이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꿨다는 걸요. 수십억 달러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결정됐다는 걸요. 일본이 탈락하고 중국이 밀려나고 세계가 예상 못한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걸요. 그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처음엔 쇼라고 생각했어요. 영웅 놀이하는 거라고요. 카메라 앞에서 멋진 척하는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건 쇼가 아니었어요. 본능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를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폭설 속 행동이고 천문학적 자본이 아니라 목숨 건 책임감이라는 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한 고위 관료가 어떻게 무릎 꿇게 됐는지, 작다고 무시했던 나라가 어떻게 거인으로 보이게 됐는지. 그 모든 게 눈 덮인 도로 한 장면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올레 카림입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산하 에너지 광물 전략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죠. 43살 런던 정경대에서 에너지 외교를 전공했습니다. 이후 15년간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오가며 광물 협상을 해왔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폭설의 날로 돌아가겠습니다. 2023년 2월 14일 알마티 외곽 순환도로 현장이었어요. 기온은 영하 27도였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어요.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실사 차원이었습니다. 한국이 건설한 알마티 순환도로 66km, 그 품질을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죠. 사실 믿지 않았어요. 한국이 이 혹독한 추위에서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사태가 일어났어요. 갑자기였습니다. 산 쪽 비탈에서 눈덩이가 굴러내렸어요. 도로 일부를 덮쳤습니다. 300m 구간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원 철수, 즉시 철수하라. 현장 인력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장비를 버리고 달렸습니다. 당연했죠. 목숨이 우선이니까요. 저도 차에서 내려 대피 지역으로 향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게 보였습니다. 한국인이었어요. 노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단단히 쓰고 장비를 끌고 눈밭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거기 당신 뭐 하는 거요? 철수 명령 안 들었소. 그 사람이 돌아봤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사람들이 다닐 길은 내가 먼저 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눈밭으로 뛰어들었어요.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달려갔어요. 저 사람 누구요? 왜 철수 안 시키는 거요? 책임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측 현장 기술자 박민수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저렇게 매번 혼자 남아요. 매번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달에도 그랬어요. 동파 사고 났을 때도 혼자 남아서 수리했어요. 말려도 소용없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쇼하는 거 아니요? 영웅 행세하려는 거 아니냐고요.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박민수는 원래 저래요. 조용하고 고집 세고 책임감 강해요. 말은 없지만 일은 확실히 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눈발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너진 구간을 봤어요. 놀라웠습니다. 임시 통행선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눈을 치우고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뒀습니다. 박민수가 장비 옆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왜 그랬소? 목숨 걸 일이었소? 박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고글을 벗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어요. 이 도로로 사람들이 다녀요. 막히면 돌아가야 하죠. 그럼 2시간 더 걸려요. 추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안전보다 모르는 사람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로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시킨 거요? 제가 물었어요.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니까 했어요. 현장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박민수 씨,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박민수가 웃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잠을 못 잤어요. 박민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닐 길은 내가 먼저 내야 한다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게 한국인가? 이게 한국 기술자의 마인드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박민수를 찾았어요.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배수로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 왜 이 일 하세요? 돈이요? 명예요? 박민수가 작업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해요. 이 도로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니면 좋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전부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필요한 일이고 제가 할 수 있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일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필요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쇼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책임감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알마티 순환도로 실사 결과. 품질은 완벽했어요. 혹한에도 균열 없고 배수 시스템 완벽하고 안전시설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자 박민수를 목격했다고 적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홀로 남아 길을 냈다. 명령도 없었다. 보상도 없었다. 그냥 필요해서 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든 도로다.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평판이 걸린 문제였어요. 객관적이어야 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로 말해야 했어요. 감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대통령실에서 급히 호출이 왔습니다. 리튬 프로젝트 관련이었어요. 국가 운명이 걸린 협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5일 대통령 집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긴급이었어요. 수석 보좌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울렛, 자네가 맡아야 할 일이 생겼네.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대통령께서 서류를 건넸습니다. 리튬이네. 우리 서부 지역의 대규모 매장지가 확인됐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는 이미 국유화했네. 중국과 미국이 물밑 경쟁 중이고. 이제 우리 차례야.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추정 매장량 2천만 톤. 세계 5위 규모였어요. 엄청난 자원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죠.
이걸 누가 개발하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바뀔 수 있었어요. 채굴 파트너를 찾아오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지분은 우리가 60% 이상 확보해야 하네. 초기 개발비는 상대가 부담하고. 가능한가? 어렵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 조건이면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50대 50을 요구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되네. 이건 우리 자원이야.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해. 그날부터 저는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을 먼저 접촉했어요.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대기업들이었습니다. 회의를 열었어요.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일본 측 제안은 명확했어요. 지분 50대 50, 초기 개발비 20억 달러, 공동 부담, 기술 이전 없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이 안 맞습니다. 우리는 60대 40을 원해요. 일본 측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중국이었습니다. 베이징으로 갔어요. 중국석 유천 연가스 집단 공사를 만났습니다. 거대한 회사였어요. 자본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회의실이 호화로웠어요. 중국 측 제안은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지분 55대 45, 초기 개발비 전액 부담, 단 생산물의 70%는 중국으로 수출. 저는 웃었어요. 이건 파트너십이 아니라 식민지 계약 아닙니까? 중국 측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우리 없이 개발 못합니다. 자본도 기술도 시장도 우리한테 있어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결렬됐어요. 러시아도 만났습니다. 모스크바였어요. 가스프롬 자회사였습니다. 제안은 비슷했어요. 지분 50대 50, 개발비는 공동 부담하되 러시아 장비만 사용. 기술 종속이었습니다. 거절했어요. 유럽 컨소시엄도 접촉했습니다. 프랑스 토탈, 독일 지멘스 연합이었어요. 파리에서 만났습니다. 세련됐어요. 프레젠테이션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마찬가지였어요. 지분 50대 50, 개발비 공동 부담, 유럽 기술 기준 적용.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진전이 없었어요. 모든 제안이 우리에게 불리했습니다. 저는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면 프로젝트가 무산될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실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요. 대통령께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나? 수석 보좌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코웃음 쳤어요. 한국이 무슨 리튬 개발을 해요? 경험도 없잖아요. 보좌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사업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이래요. 저는 서류를 대충 훑어봤어요.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규모가 작았어요. 기술력도 검증 안 됐고요. 하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만나보게. 선택지가 많아야 협상력이 생기지 않겠나.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알마티 도로나 잘 만드는 나라지 리튬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포스코 본사였어요. 포항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작았어요. 공업 도시였습니다. 회의실도 화려하지 않았어요.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하면 초라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 김철호 상무가 들어왔습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악수했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현장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철호가 말했어요. 멀리서 오셨어요. 프레젠테이션을 기대했습니다. 화려한 자료, 그래프, 숫자들. 하지만 김철호는 노트북도 안 켰어요. 대신 사진 몇 장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알마티 순환도로 사진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실적이에요. 김철호가 대답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66km 도로 만들었어요. 혹한에서요. 문제없이 완공했고요. 도로와 리튬이 무슨 상관이죠?
저는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김철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신뢰요. 우리는 약속 지켜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 안 해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안이에요? 도로 사진 몇 장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은요? 기술력 증명은요? 김철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철호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파트너를 존중해요. 지분 60대 40 가능해요. 초기 개발비 우리가 부담할게요. 기술 이전도 해드려요. 단 한 가지 조건만 있어요. 뭡니까?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철호가 말했습니다. 신뢰하세요. 우리를 믿고 맡기세요. 간섭 안 하셔도 돼요. 결과로 증명할게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협상이에요? 조건도 없이 그냥 믿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김철호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이 없어 보였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김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마티 도로 한 번 더 가보세요. 박민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요. 박민수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김철호가 웃었어요. 우리 직원이에요. 보고받았어요. 폭설 때 혼자 남았다고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박민수니까요. 서울에서 돌아온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철호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분 60대 40, 초기 개발비 전액 부담, 기술 이전 포함. 조건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한국 측 제안을 설명했어요. 수석 보좌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조건을 제시했나? 한 보좌관이 물었어요. 네, 하지만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왜 안 믿나? 대통령께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무 좋아요. 함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50대 50 요구했는데 한국만 60대 40 준다고요? 이상합니다. 검증이 필요하겠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가보게. 현장을 봐. 그들이 정말 믿을 만한지 확인하고 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알마티로 갔습니다. 순환도로 현장이었어요. 박민수를 찾았습니다. 작업하고 있었어요. 다리 하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또 오셨어요?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민수가 작업을 멈췄어요. 뭔데요? 왜 그렇게 일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폭설 때도 지금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혼자 남아서 고생해요? 박민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이 도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 책임이에요. 문제 생기면 제가 고쳐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기술자들은 안 그래요. 그래요? 박민수가 의아해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회사 사람들 다 이래요. 만든 사람이 책임진다. 끝까지 관리한다. 그게 프로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였어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 문화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기본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회사래요. 철강으로 유명하죠. 요즘 리튬도 한대요. 잘한대요. 믿을만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회사면 믿을만해요. 우리는 약속 안 어겨요. 특히 해외에서는요. 국가 이미지 걸린 문제니까요. 저는 박민수와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건설 문화, 기술자 정신, 책임감. 들을수록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현장 숙소에서 다른 한국 기술자들을 만났습니다. 5명이었어요. 모두 박민수와 비슷했습니다. 과묵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강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물었어요. 들었어요. 리튬 프로젝트 검토 중이시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기술자가 웃었어요. 포스코 쪽에서 얘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회사니까요. 기술자가 대답했어요. 우리나라 회사가 해외에서 성공하면 저희도 기분 좋아요. 자랑스럽죠. 그리고 포스코면 잘할 거예요. 제대로 해요. 그렇게 확신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다른 기술자가 끼어들었어요. 한국 대기업들은 해외 프로젝트 망치면 안 돼요. 국가 신용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해요. 실수 용납 안 해요. 식사 후 박민수가 저를 산책에 초대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카자흐스탄 좋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죠. 박민수가 대답했어요. 춥긴 한데 사람들 좋아요. 열심히 일하면 인정해줘요. 그게 좋아요. 언제까지 있을 건가요? 내년까지요. 박민수가 말했어요. 도로 유지보수 2년 계약이거든요. 2년이나요? 제가 놀랐습니다. 네,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들고 끝이 아니에요. 관리까지 해야죠. 그래야 책임지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바로 고치고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느낀 것들을 적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다르다. 책임감이 몸에 배어 있다. 만들고 끝이 아니라 관리까지 한다. 이게 한국 방식이다. 며칠 후 저는 아르헨티나로 날아갔습니다. 포스코가 운영하는 리튬 염호 프로젝트를 직접 보려고요.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였습니다.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 고지였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고산지대라 산소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멀쩡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염수를 퍼올리고 증발지를 관리하고 품질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현장 소장 이준혁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이었어요.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거였죠. 악수했어요. 손이 역시 거칠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준혁이 말했어요. 힘든 곳까지 오셨어요.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증발지가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정교하게 연결돼 있었어요. 관제실이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연간 2만 5천 톤 생산해요. 배터리 등급 리튬이에요. 품질은 99.5%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이죠. 어떻게 이렇게 높은 품질을 유지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관리요. 이준혁이 대답했어요. 매일 체크해요. 온도, 습도, 농도. 하나라도 틀리면 품질 떨어져요. 그래서 24시간 모니터링해요. 밤낮 없이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죠. 이준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고산병도 오고 날씨도 극단적이고.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점심은 현장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나왔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밥. 기술자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20명쯤 됐어요. 모두 말없이 먹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작업장으로 향했어요. 한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은요? 한국에 있어요. 기술자가 대답했어요. 1년에 2번 봐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기술자가 웃었어요. 하지만 이게 제 일이에요. 가족도 이해해줘요. 오후 이준혁이 품질관리실로 안내했습니다. 샘플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최신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설명했어요. 샘플 하나당 15가지 항목 검사해요. 기준 안 맞으면 출하 안 해요.
손해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장은요. 이준혁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론 이득이에요. 품질로 신뢰 얻으면 거래처가 늘어나요. 우리는 그렇게 성장했어요. 저는 그날 많은 걸 봤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일하는 한국 기술자들, 철저한 품질 관리, 끝없는 책임감. 이게 한국이었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저녁, 이준혁과 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 아래 작은 마을 식당이었어요. 현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고민 중이시죠? 이준혁이 물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소문 들었어요. 이준혁이 웃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제가 말했습니다. 조건은 완벽해요. 하지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이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작아요. 이준혁이 말했어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해요. 한번 신뢰 잃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해요. 목숨 걸고 해요. 그 진지함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준혁은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생존 전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절실함이었어요. 한국을 믿어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믿으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우리는 결과로 증명해요. 말이 아니라요.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온 저는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인상적이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한참 뒤처졌죠. 리튬은 국가 운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신중해야 했습니다. 대통령실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각국 제안을 비교했어요. 조건만 보면 한국이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보적이었어요.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물으셨어요. 뭘 더 확인하고 싶은가? 현장 대응력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리튬 개발은 예측 불가능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테스트해보게. 2주 후 기회가 왔습니다. 알마티 순환도로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엔 더 심각했습니다. 3월 중순 이상 기후로 폭설이 쏟아졌어요. 48시간 동안 3m가 내렸습니다. 도로 10km 구간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제설 장비도 못 들어갔습니다. 눈사태 위험 때문이었죠. 교통이 끊겼어요. 알마티와 외곽을 잇는 유일한 도로였습니다. 수만 명이 고립됐어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을 보고 싶었어요. 한국 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하려고요. 새벽 4시 영하 30도.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10명쯤 됐습니다. 박민수도 있었어요. 헬멧을 쓰고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갔어요. 뭐 하는 겁니까? 들어가려고요. 박민수가 대답했어요. 미쳤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눈사태 위험하다잖아요. 당국이 출입 금지 명령 내렸어요. 알아요.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 해요.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현장 책임자가 말렸습니다. 박민수 씨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회사에서도 철수 지시 내렸어요.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 도로 제가 만들었어요. 제 책임이에요. 가야 합니다. 다른 기술자들도 나섰습니다. 저도 갑니다. 한 명이 말했어요. 저도요. 다른 사람도 따라했습니다. 순식간에 5명이 모였어요. 모두 자원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어요. 안 돼요. 현장 책임자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명령이에요. 철수하세요. 박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이에요. 저 안에 애들도 있어요. 노인들도 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였어요. 쇼가 아니었습니다.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요. 박민수가 장비에 올랐습니다. 제설기였어요. 다른 기술자들도 각자 장비에 올랐습니다. 엔진이 울렸어요.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제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저도 갑니다. 제가 말했어요. 박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위험해요. 알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봐야겠어요.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박민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세요. 저는 제설기 옆자리에 올랐습니다. 차가웠어요. 떨렸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눈밭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얀 벽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천천히 장비를 움직였어요. 레이더를 보며 길을 찾았습니다. 옆에서 다른 장비들이 따라왔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5km 정도 왔을까요? 갑자기 눈사태 경보가 울렸습니다. 레이더에 붉은 불이 켜졌어요. 위험 신호였습니다. 박민수가 멈췄어요. 어떡하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다려야 해요. 박민수가 대답했어요. 산 위 눈이 안정될 때까지요.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박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1시간일 수도 3시간일 수도.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렸어요. 밖은 여전히 눈보라였습니다. 박민수가 무전기를 켰어요. 다른 장비들과 통신했습니다. 모두 무사하다고 했어요. 왜 이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숨 걸 필요 없잖아요. 회사도 철수하래요. 박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맑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 도로 만들 때 약속했어요. 박민수가 말했어요. 카자흐스탄 사람들한테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들겠다고. 지금 그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제가 안 가면 누가 가요? 회사 명령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혼나죠. 박민수가 웃었어요. 괜찮아요. 혼나는 건 익숙해요. 중요한 건 사람들 구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쳤어요. 하지만 가장 제정신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했어요. 회사 명령보다 사람 목숨이었습니다. 1시간 반 후 눈사태 경보가 꺼졌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또 3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고립 지역에 도착했어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십 대였어요. 사람들이 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제설기를 세웠어요. 내렸습니다. 다른 기술자들도 내렸어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눈을 치우고 길을 냈습니다. 차들을 확인하고 사람들을 구조했어요.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나갈 수 있어. 4시간 작업했습니다. 통행로가 만들어졌어요.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들이었어요. 박민수와 기술자들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모든 차가 빠져나갈 때까지요. 마지막 차가 지나갔어요. 그제야 철수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박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우리 일이에요. 만들고 끝이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게. 그게 책임이에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박민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다닐 길은 내가 먼저 내야 한다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이게 한국 기술자구나. 폭설 사건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 평가 기준이 무너졌어요. 지분율, 기술력, 자본력. 그 어떤 조건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책임감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팀 현장 대응력을 설명했어요. 폭설 속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석 보좌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 명령도 어기고요? 한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어요. 사람 목숨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혼날 각오하고 갔어요. 이게 한국 기술자 정신입니다. 인상적이긴 하지만 다른 보좌관이 말했어요. 기술력은 검증됐나요? 리튬 개발은 도로와 다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실사가 필요합니다. 한 달 후 포스코 본사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기술 검증이 목적이었어요. 연구소로 갔습니다. 포항연구원이었어요. 리튬 추출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연구소장 정민수 박사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이었어요. 머리가 희끗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젊었어요. 환영합니다. 정민수가 악수했어요. 기술 보러 오셨죠? 실험실로 갔습니다. 장비들이 빼곡했어요. 연구원들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수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직접 추출법을 개발했어요. 기존 증발법보다 빠르고 효율적이죠.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존 방법은 18개월 걸려요. 정민수가 대답했어요. 우리 방법은 6개월이에요. 시간을 3분의 1로 줄였어요. 회수율도 90% 이상이고요. 검증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요. 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간 운영했어요. 문제 없어요. 이제 상용화 단계예요. 카자흐스탄에도 적용 가능해요. 실험 장치를 보여줬습니다. 복잡했어요. 파이프와 탱크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정민수가 작동시켰어요. 염수가 들어갔어요. 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나온 건 하얀 가루였어요. 탄산리튬이에요. 정민수가 설명했어요. 순도 99.5%. 배터리 등급이죠. 이걸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우리 기술이에요. 비용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톤당 4,000달러요. 정민수가 대답했어요. 기존 방법은 6,000달러 들어요. 우리가 30% 싸요. 그래서 경쟁력 있어요. 특허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유하고 있어요. 정민수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핵심 기술 82건. 전부 우리 거예요. 기술 이전도 가능해요. 카자흐스탄과 공유할 수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기술력이 진짜였어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검증된 기술이었어요. 그것도 최첨단이었습니다. 연구원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어요. 30대 초반들이었습니다. 열정적이었어요.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리튬은 미래예요. 전기차 에너지 저장. 핵심이죠. 우리가 선도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요.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수입해야 살아요. 그래서 기술로 이겨야 해요. 안 그러면 뒤처져요. 절실해요. 그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의 전략이었습니다. 기술로 승부하는 거였어요. 오후 생산 시뮬레이션을 봤습니다.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가상 모델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플랜트가 펼쳐졌습니다. 정민수가 설명했어요. 연간 5만 톤 생산 가능해요. 투자 비용 10억 달러. 회수 기간 7년. 리스크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후요. 정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카자흐스탄은 춥죠. 겨울엔 영하 40도. 장비 동파 위험 있어요. 하지만 대비했어요. 난방 시스템, 부동액, 이중 보온. 다 준비했어요. 저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인력, 물류, 환경. 모든 걸 물었어요. 정민수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준비가 철저했어요. 빈틈이 없었습니다. 저녁 정민수와 식사를 했습니다. 포항 해안가 식당이었어요. 회가 나왔어요. 신선했습니다. 술을 한잔 했어요. 분위기가 편해졌습니다. 솔직히 물어도 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조건도 좋게 주고 기술도 이전하고. 손해 아니에요? 정민수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론 손해일 수 있어요. 정민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론 이득이에요. 파트너가 성공해야 우리도 성공해요. 혼자 다 가지려 하면 결국 다 잃어요. 나누면 같이 커져요. 그게 한국 방식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는 작아요. 시장도 작고 자원도 없고. 혼자선 못해요. 파트너 필요해요. 그래서 잘해줘야 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철저했습니다. 파트너를 존중했어요. 이게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약 어기면요? 정민수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손해보는 거죠. 정민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리는 할 일 했으니까요. 약속 지켰으니까요. 신뢰는 한 번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계약서보다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파트너를 어디서 찾겠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최첨단 기술, 철저한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한국은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평가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기존 항목을 지웠어요. 지분율, 자본력, 기술력. 대신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책임감, 신뢰도, 파트너 존중. 이걸로 다시 채점했어요. 한국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각하 결정했습니다. 한국입니다. 대통령께서 물으셨어요. 확신하나? 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보다 좋은 파트너는 없습니다. 근거는? 대통령께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폭설 속에서 길을 낸 박민수, 목숨 걸고 기술 개발하는 정민수. 이런 사람들과 일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웃으셨습니다. 자네 많이 변했군. 런던에서 돌아왔을 땐 숫자만 보더니. 저는 고백했어요.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숫자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걸요. 2023년 5월 1일 대통령실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리튬 프로젝트 최종 결정의 날이었어요. 장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에너지, 외교, 재정. 국가 운명이 걸린 회의였어요. 저는 발표 준비를 마쳤습니다. 60페이지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핵심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을 리튬 탐사 파트너로 추천한다. 제 커리어가 걸린 한 문장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울렛 발표하게. 각국 제안을 모두 검토했지? 네, 각하. 제가 대답했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한국. 5 후보를 평가했습니다.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각국 조건 비교였어요. 일본은 지분 50대 50 요구, 중국은 생산물 70% 수출 조건, 러시아는 장비 종속, 유럽은 높은 개발비. 한국만 지분 60대 40의 개발비 전액 부담이었습니다. 조건만 보면 한국이 최선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전부가 아닙니다. 재정장관이 끼어들었어요. 무슨 소리인가? 조건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3개월간 현장을 다녔습니다. 일본은 기술 있지만 파트너 존중 없어요. 중국은 자본 있지만 독점적이에요. 러시아는 신뢰 문제가 있고요. 유럽은 비용이 과해요. 그럼 한국은? 외교 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어요. 박민수 사진이 나왔습니다. 폭설 속에서 장비 운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자 박민수입니다. 폭설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회사 명령도 어기고 구조에 나선 이야기를요. 사람들이 다닐 길은 내가 먼저 내야 한다는 그 말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정민수 박사였습니다. 리튬 추출 기술 설명했어요. 시간 3분의 1 단축, 비용 30% 절감. 하지만 제가 강조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파트너 성공이 우리 성공이라던 그 말이었어요. 이게 한국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작지만 책임감 있고 조용하지만 확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숫자로 평가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재정장관이 반박했습니다. 감상적이지 않나? 우리는 국익을 봐야 해. 숫자가 중요하지 않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숫자만 보면 실패합니다. 파트너십은 신뢰가 기반이에요. 중국은 어떤가? 재정장관이 물었어요. 자본이 막강하지 않나? 맞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우리를 파트너가 아니라 공급처로 봅니다. 70% 수출 조건 보세요. 우리 자원인데 우리 맘대로 못 팔아요. 일본은? 외교 장관이 물었습니다. 기술 최고 아닌가? 기술은 좋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기술 이전 안 해줘요. 계속 의존하게 만들어요. 자립 못해요. 이건 식민지 모델이에요. 그럼 한국은 뭐가 다른가? 대통령께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의 약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분 60대 40, 개발비 전액 부담, 기술 완전 이전, 인력 교육 지원. 나열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 성공을 원해요. 같이 성공하길 바라요. 혼자 다 먹으려 안 해요. 나눠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에요. 증거는? 재정장관이 따졌어요. 아르헨티나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포스코가 3년간 운영했어요. 현지 정부 만족도 95%. 고용 창출, 기술 이전, 환경 보호. 다 지켰어요. 회의실의 논쟁이 일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어요. 재정장관은 중국을 밀었습니다. 자본이 필요하다고요. 외교장관은 일본을 선호했어요. 전통 우방이라고요. 대통령께서 손을 들어 정리하셨습니다. 다울렛, 자네 확신은 어느 정도인가? 100%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 명예를 걸겠습니다. 한국이 최선입니다. 근거는 뭔가? 대통령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폭설 속에서 길을 낸 사람들입니다. 명령도 없이, 보상도 없이, 그냥 필요해서 했어요. 일본은 기술 팔아요. 중국은 자본 빌려줘요. 하지만 한국은 함께해요. 이게 차이입니다. 리튬 개발은 10년 이상 걸려요. 10년을 같이 갈 파트너가 필요해요. 한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계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알았네. 한국으로 가지. 다울렛 자네가 책임지게. 감사합니다, 각하.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회 없으실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해냈습니다. 한국을 선택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 부분을 썼어요. 일본은 기술이 있지만 신뢰가 없습니다. 중국은 자본이 있지만 독점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작지만 가장 먼저 우리 땅을 위해 땀을 흘린 나라입니다. 리튬 탐사 파트너로 한국을 지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분 60대 40, 개발 기간 10년, 총 투자액 15억 달러. 조건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조건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한국을 믿습니다. 서명란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다울렛 카림. 손이 떨렸어요. 제 인생 전체가 걸린 결정이었습니다. 틀리면 끝이에요.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날 밤 김철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무님, 좋은 소식 있습니다.
한국으로 결정됐어요. 김철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후회 없으실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감격한 거였죠.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10년 동안요. 김철호가 대답했어요. 10년이 아니에요. 평생입니다. 한 번 파트너면 영원한 파트너예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사흘 후 공식 발표가 나갔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 리튬 공동 탐사 협정 체결. 언론이 들끓었어요. 예상치 못한 선택이었거든요. 모두 일본이나 중국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본 외교부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을 냈어요. 기술력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더 강경했어요. 전략적 실수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카자흐스탄 국민 반응은 달랐습니다. 압도적 지지였어요. 여론조사 결과 83%가 찬성했습니다. 이유가 명확했어요. 알마티 도로를 만든 나라, 폭설 속에서 사람들을 구한 나라. 신뢰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궁 대회의실이었어요. 국내외 언론 200명 넘게 모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셨어요. 저도 배석했습니다. 한 일본 기자가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각하, 일본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대통령께서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합니다. 중국 기자도 따졌습니다. 중국 자본이 훨씬 큰데 왜 한국입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본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권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우리 자원을 존중합니다. 서방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저를 보셨어요. 다울렛, 자네가 답하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경험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책임감입니다. 저는 3개월간 현장을 다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봤어요. 폭설 속에서 길을 냈습니다. 명령 없이요. 이런 사람들과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근거입니까? 기자가 비웃듯 물었어요. 감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상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10년 프로젝트는 신뢰 없이 못합니다. 한국이 가장 믿을만했어요. 현지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마티 도로입니다. 국민들이 매일 그 도로 써요. 품질 알아요. 한국을 믿어요. 그게 답입니다. 기자회견 후 SNS가 폭발했습니다. 한국 선택 환영한다는 글이 쏟아졌어요. 특히 폭설 구조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박민수가 영웅이 됐어요. 사진도 돌아다녔습니다. 일본 측 반발도 거셌습니다. 미쓰이 회장이 직접 나섰어요. 재고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외교 채널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대통령께서 단호했습니다. 결정은 번복 안 됩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경제 보복을 암시했어요. 무역에서 불이익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았어요. 리튬은 미래였습니다. 협박에 굴 수 없었어요. 2주 후 서울에서 본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청와대였어요. 양국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철호 상무와 악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잘 부탁합니다. 김철호가 웃었어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믿어주셔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투자액 15억 달러, 지분 60대 40, 기간 10년, 기술 완전 이전. 조건이 명시됐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양국 관계자들이 환호했어요.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이 나왔어요. 불고기, 비빔밥, 김치. 맛있었습니다. 포스코 회장과 대화를 나눴어요. 회장님,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을 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작아요. 혼자선 못해요. 파트너 필요해요. 파트너가 성공해야 우리도 성공해요. 그래서 좋은 조건 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에요. 일본이나 중국은 안 그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쪽은 커요. 회장이 말했어요. 혼자 해도 돼요. 그래서 독점하려 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나눠야 살아요. 그게 한국식이에요. 그 말에 저는 또 감동했습니다. 한국은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었어요. 작아서 겸손하고 부족해서 협력하고 약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었어요. 다음 날 포항 제철소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했어요. 용광로가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쇳물이 흘렀어요. 장관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한국이 만든 거예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안내자가 대답했어요. 60년 전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폐허였죠. 지금은 세계 4위 철강사예요. 한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리튬도 그렇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될 거예요. 안내자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어요. 리튬도 마찬가지예요. 10년 후 보세요. 세계 인류 될 겁니다. 그 자신감이 허풍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철강으로 증명했잖아요. 반도체로도 증명했고요. 리튬도 증명할 거였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어요. 석 달 후 현장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 지역이었어요. 리튬 매장지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였어요. 뜨거웠습니다. 섭씨 40도가 넘었어요. 한국 기술진 50명이 도착했습니다. 김철호 상무가 총책임자였어요. 박민수도 있었습니다. 현장 기술 책임자로 왔어요. 저는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박민수에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박민수가 웃었어요. 이젠 리튬이네요. 도로에서 광산으로요. 걱정 안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원리는 같아요. 땅 파고 자원 캐고 관리하고 열심히 하면 돼요. 첫 시추가 시작됐습니다. 드릴 이 땅을 파고들었어요. 100m, 200m, 300m. 계속 내려갔습니다. 600m에서 멈췄어요. 샘플을 올렸습니다. 분석실로 가져갔어요. 한국 지질학자들이 검사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튬 농도 600ppm. 상업성 있는 수준이었어요. 환호가 터졌습니다. 해냈어요. 김철호가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도 웃으며 악수했어요. 한국 덕분이에요. 김철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함께한 거예요. 파트너니까요. 그날 저녁 임시 숙소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국 팀과 카자흐스탄 직원들이 함께였어요. 양고기 바비큐를 했습니다. 맥주를 마셨어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박민수가 제 옆에 왔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 물어도 될까요? 뭔가요? 제가 대답했어요. 왜 우릴 선택하셨어요? 일본이나 중국이 더 컸잖아요.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폭설 때문이에요. 당신이 혼자 남았을 때요. 사람들이 다닐 길은 내가 먼저 내야 한다고 했죠. 그 말이 결정했어요. 그게요? 박민수가 놀랐어요. 당연한 말인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요. 돈 계산하고 이익 따지고 위험 회피해요. 당신은 달랐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냥 필요한 일이었어요. 박민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필요가 한국을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며칠 후 본격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플랜트 건설이었어요. 증발지, 처리 시설, 저장 탱크.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쉬지 않고 일했어요. 더위가 극심했습니다.
45도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작업했어요. 한낮엔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 카자흐스탄 노동자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네요. 쉴 틈이 없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약속 지키려면 열심히 해야죠. 6개월 후 첫 증발지가 완성됐습니다. 축구장 10개 크기였어요. 염수를 채웠습니다. 햇빛에 증발시키는 거였어요. 18개월 후면 리튬이 농축된다고 했습니다. 김철호가 설명했어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자연이 일하게요. 우리는 관리만 하면 돼요. 온도, 농도, 불순물. 체크하고 조절하고요. 순서대로 하면 성공해요. 1년 후 대통령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셨어요. 김철호가 브리핑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내년 4월 첫 생산 시작합니다. 연 5만 톤 목표예요. 대통령께서 만족하셨습니다. 잘하고 있네. 다울렛, 자네 선택이 옳았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각하. 한국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셨습니다. 증발지, 처리시설, 관제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작업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과 카자흐스탄인이 함께였어요. 박민수를 만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악수하셨어요. 고생 많네. 덕분에 우리 미래가 밝아. 박민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제 일했을 뿐입니다. 각하께서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저녁 저는 박민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막 언덕에 앉아 일몰을 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1년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죠? 박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더위도 심하고 모래바람도 거세고. 하지만 보람 있어요. 뭔가 만들어지는 게 보여요. 가족 그리워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박민수가 웃었어요. 딸이 둘인데 1년에 2번밖에 못 봐요. 영상통화로 얼굴만 봐요. 미안하죠. 하지만 이해해줘요. 아빠 일이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도 중요한데요. 박민수가 사막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건설 노동자였어요. 박민수가 말했어요. 중동에서 일하셨어요. 70년대요. 저 어렸을 때 못 봤어요. 1년에 한 번 오셨죠.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생하는 건 너희 미래를 위해서다. 박민수가 대답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나아질 거다. 그러니 이해해다오.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당신도 그러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딸들에게도 미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사람들한테도요. 이 리튬으로 더 나은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 나라 사람들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기술자였어요. 이게 한국인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요. 한국이 위대한 이유를 알겠어요. 박민수가 민망해했어요. 저는 평범해요. 한국 사람들 다 이래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특별한 사람 한둘이 아니라 모두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힘이에요. 박민수가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노트를 썼습니다. 1년 반 여정을 정리했어요. 처음 한국을 무시했던 제 모습, 알마티 도로에서 박민수를 만난 순간, 폭설 속 구조작전, 포항연구소 방문, 그리고 지금 이 사막. 결론을 썼습니다. 저는 한국을 리튬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길을 낸 박민수,
신뢰를 말한 정민수, 겸손한 김철호. 이런 사람들과 일하고 싶었어요.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크기로 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재야 했습니다. 작은 땅, 큰 마음. 이게 한국이었어요. 자원은 없지만 기술로 이기고, 약하지만 신뢰로 이기고, 조용하지만 결과로 이기는 나라. 그리고 도로 하나로 제 편견을 무너뜨린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팔았어요. 중국은 자본을 빌려줬죠. 하지만 한국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가 됐어요. 성공을 나누려 했습니다. 이게 차이였어요. 이게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몇 달 뒤 첫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하얀 탄산리튬 가루가 나왔어요. 순도 99.6%. 완벽했습니다. 김철호가 샘플을 제게 건넸어요. 첫 생산품이에요. 간직하세요. 저는 그 작은 병을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하얀 가루가 제 나라 미래였어요.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한국과 함께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생산 개시를 발표했어요.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파트너를 잘 선택한 겁니다. 한국을요?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하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한국을 알게 해줘서요. 일본 선택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중국은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본이 컸는데요. 자본보다 신뢰가 중요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했어요. 중국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선택에 후회 없어요. 회견 후 박민수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저는 아쉬웠습니다. 가지 말아요. 더 있어요. 가족 봐야죠. 박민수가 웃었어요. 2년 못 봤어요. 딸들이 아빠 잊어버릴 것 같아요. 다시 올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박민수가 대답했어요. 이건 제 프로젝트예요.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악수했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한국을 보는 눈을요. 박민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는 제 일 했을 뿐이에요. 과찬이세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년 반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지금은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리튬 프로젝트 성공 요인 분석. 기술력, 관리 체계, 품질 관리. 모두 나열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문단에 적었습니다. 성공의 진짜 이유는 사람입니다. 폭설 속에서 길을 낸 박민수, 신뢰를 말한 정민수, 함께 성공하자던 김철호.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강하게 만듭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저는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합니다. 한국은 위대합니다. 크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위대하고, 자원이 아니라 사람으로 위대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위대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선포합니다. K-팝, K-드라마, K-방산. 모두 대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K-스피릿입니다. 한국인의 정신이요. 책임감, 신뢰, 파트너십. 이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작지만 위대한 나라.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 도로 하나로 시작해서 제 나라 미래를 바꾼 기적의 나라. 저 다울레 카림은 평생 당신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